이화령 KDI 플랫폼 경제 연구팀장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KDI 플랫폼 경제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이화령입니다. 오늘은 저희 플랫폼 경제 연구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힘입어서 이러한 패턴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 몇몇 소수의 플랫폼에게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다양한 규모만 커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로 진출을 하면서 소위 디지털 생태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 상장 기업들 대비 소위 가파라고 하죠. 이제 가마라고 해야 할까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시장 가치 총합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 플랫폼 기업의 시장 가치가 지난 10년간 적어도 5배가 성장하였고, 그리고 총합의 비중은 작년 7월 기준으로 15% 정도에 이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력이 집중이 되고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정체적 컨센서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대 플랫폼과 가까운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0년간 성장을 해오긴 했으나 코로나 사태에 힘입은 부분이 좀 크고,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비견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공고하다, 시장에서의 지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 경제팀에서는 이렇게 플랫폼 경제가 확산하고 소수의 플랫폼의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 과제가 있을까를 대략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제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각에서 일관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각 과제에 대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화 관련한 경쟁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매칭을 해주는 매치메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서의 규칙, 경쟁의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룰메이커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경제적 의존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적 플랫폼과 관련한 경쟁 정책적인 쟁점이라면은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이윤을 착취해가는 착취적 행위,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많은 양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후적 경쟁정책 집행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신속하지 않았으며 또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섹터에서 경쟁 정책에 있어서 디지털 섹터는 굉장히 프론티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쟁 정책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외의 급진적인 입법 움직임,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애초에 금지를 한다는 식의 구조적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자사 우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식의 사정 규제, 이런 식의 사정 규제가 급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상황이라든지 경쟁 제한성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 결합
값과 같은 경우에도 값과 같이 무분별한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자랐다든지 이런 식의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 원칙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 제한성을 밸런스하여 규제를 결정하는 그런 합리의 원칙이 적절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경쟁법의 규율 체계의 큰 틀 안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유연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고민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시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비해서 해외 상황이 어떤지 해외 경쟁법 집행 사례라든지 입법 사례를 열심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쟁법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수단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신속히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사실 새로운 유통 채널이 열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산업이 들어오면 그렇듯이 시장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특히 라이선스 산업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욱 눈에 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택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사 같은 전문 서비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선스 자체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그리고 정보 비대칭성도 해결하고 매칭의 효율성도 높이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라이선스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익을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들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 플랫폼이 어떤 회색지대에서 거래의 규제 차익만 누리면서 아주 저렴한 서비스를 싼 가격에 제공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우리 사회에 부가가치를 생성하기보다는 사회적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할 때 가장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후생이 이 디지털 플랫폼 거래로 인해서 얼마나 훼손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타전적인 진입 규제 외에 폐해를 줄이면서 시장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에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 공유 경제가 처음 화두가 되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공유 경제를 통한 공급자와 전통적 공급자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KDI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하나의 방법은 거래량에 연동하여 좀 더 유연한 규제를 파타임 공급자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풀타임의 전통적 공급자에게는 기존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식의 유연한 규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사실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플랫폼에 대응하여서 기존 사업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이러한 변화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대체자가 아닌 보완제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기존 사업자의 혁신을 이끄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감안을 하여 좀 더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책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 플랫폼에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에 경쟁 정책과도 관련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산업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여러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활성화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절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전 주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데요.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는 신뢰받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 표준화 품질 관리 작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데이터 이동과 호환성, 그리고 데이터 간 결합이 촉진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터를 무조건 공유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는 기술에 투자할 유인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방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할 유인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잘못 이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겼다는 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자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데이터 정책에서는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일 텐데요. 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절충안으로서 정부가 나선 것이 바로 마이 데이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인터미디어리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은 공공 영역을 넘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인책과 규제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약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정보라는 것이 어떤 정보가 어떤 데이터가 공유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기준이 기업에게 프로피터블한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늘릴 수가 있는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의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존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전통적 규제 방식이 애초에 적용이 불가하거나 또는 전통적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플랫폼 경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의 혜택은 충분히 늘리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융 플랫폼을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 규제는 업권별로 영업 허용 범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런 업권별 특성에 따라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원화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플랫폼이 의미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권을 넘어선 다양한 상품들이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비교, 추천, 거래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식의 거래가 만약 허용이 된다면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혁신을 촉진을 하면서도 금융규제의 본래의 양대 목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를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 플랫폼의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업권별 규제보다는 행태별 규제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 안전망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사실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적 서비스가 중개 또는 거래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랫폼 취업 또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렇게 플랫폼이 들어오면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반면 이 플랫폼의 효율성 추구가 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리저너블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특고 노동자와 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과 노동자 보호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기회의 창출을 막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이 기조 안에서 이 다양한 제가 작은 분리 포인트로 쓴 이 다양한 이런 규제 체계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플랫폼의 노동 수요 독점력과 근로자성의 주요 판단 기준이 전속성이라든지 경제적 종속성 등이 많이 고려가 되는데요. 이때 이런 것도 플랫폼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도 고려를 해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적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앞에 말한 모든 것들이 이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이 너무 경제력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의무와 책임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 개발 자체는 공헌하지 않지만 수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거래를 통제하지만 거래 위험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 오히려 거래를 늘리려고 하는 잘못된 거래를 늘리는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파편적 주장이나 이념 또는 에피소드 위주의 그런 자기의 경험, 의견만 가지고 이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보다는 플랫폼의 양면성이나 자유 규제가 얼마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